이번 주에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7%였어요. 주간으로.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한 것으로 봐서는 주간 주중 최저점 마이너스 7%인데 주중으로는 어제까지 마이너스 0.55% 어제 급반동으로 인해서 다우가 마이너스 2.51% S&P 500이 마이너스 1.38%인데 뭐 지수야 여러분들 팩트로 다 아시니까 주변 얘기 사이사이 얘기를 저는 이제 많이 드려야겠죠. 나스닥이 하락폭이 제일 작죠 이번 주에. 이건 왜 그랬냐? 금리 인상 때문에 소위 고평가 성장주들이 더 깊게 하락을 했죠. 그런 종목들의 쇼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어제 성장주들이 급반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덜 빠진 걸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WTI 기준으로 93달러까지 유가는 계속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올라온 상황이고 브렌트유는 100달러 넘었다고 했죠. 여러분 WTI하고 브렌트유는 아시죠? 서부 텍사스 중진유로 가서 WTI는 미국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미국에서 파는 거고요. 브렌트유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브렌트유가 더 비싼데 브렌트유를 더 많이 쓰죠. 아무튼 그거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인덱스가 약간 올라왔습니다. 전쟁 중이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1206원까지 어제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3% 전후로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오늘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코스닥 지수가 2.6%, 코스피 지수가 1.4% 반동 주는데 약해요, 약해.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요. 이거 저점 확인했다. 이제 된다. 이렇게 하려면 이 정도는 안 되고 3.54%막 이런 식의 좀 반등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전쟁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야 이거 강력한 긴축.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는 경기에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강력한 긴축 정책을 못할 거다. 강력한 금리 인상을 못할 거다. 그러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살짝 내려오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살짝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하락을 했고 거기에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우려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미국 시장이 어제 말고요. 그저께 급락한 거는 저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하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저께 급락을 했죠. 그것은 우크라이나 영향으로 인한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지금 우리 항상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시장이 하락하는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개별 주식의 풋옵션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어요. 즉 공매도를 때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제 쇼커버가 나타나면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장중 나스닥 저점이 3.4%였는데 플러스 3.3%로 마감했으니까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지 알겠죠. 장중 6%의 변동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시장이 1년 동안의 전체 변동폭이 10% 이내로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루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걸 보고서 뭐 이해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걸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주식시장의 팁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주식은 그냥 마냥 들고 있으면서 기업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투자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크게 나한테 손실을 주거나 크게 이익을 주는 거는 어떤 순간에 딱 올라와서 그냥 이익을 팍 주고 또 급격하게 하락해서 손실 주고 대부분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는 비정상적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가격의 비정상적 가격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기회로 보고서 거래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러시아가 뭐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래가 됐죠. 2월 16일 날 불과 6일 전에 1544포인트인데 어제 저점이 610포인트. 6일 만에 마이너스 60%. 여기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사실은 또 이쪽에 굉장히 기회가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 헝가리는 동달아서 그쪽에 있는 동유럽에 있는 쪽은 다 그냥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9.76% 어제 하락을 했고 독일 4%, 영국이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급락 시작했지만 장중 내내 반등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는데 나토군과 그리고 미군은 파병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워딩은 세지만 파병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3월 15일과 16일에 있을 FMC 회의에서 이번에 50bp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냐라고 그랬는데 이거 쑥 뒤로 후퇴했죠. 25bp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반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페이스북,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게 한 5에서 6% 급등한 걸 보면요. 전반적으로는 낙폭과대 종목의 쇼커버릭이 상당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이 실제로 발발이 됐기 때문에 악재가 현실화되는 그럼 이제 우리가 악재 해소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반등했다 그러는데 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 아니라 생각이 들고 그 두 가지 때문에 반등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앞으로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봐야 된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왼쪽에 있는 거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고요. 차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차트예요. 2018년과 2019년도에 시장이 안 좋았죠. 2018년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내리 하락을 하고 2019년도 것도 계속 하락을 했어요. 미국 시장도 안 좋았거든요. 이때 왜 안 좋았냐? 이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까지 갔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 근처에 있었지만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때는 무슨 얘기냐? 디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리세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저는 전쟁은 이미 터졌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이미 이제 가이드라인 나왔고 이제 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시장을 추가적으로 더 하락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흐름을 보면서 얘가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다소 꺾여 내려가서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면 또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오르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가만히 있고 즉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시장은 좀 안정화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자꾸 끄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끄고 있자. 자, 나스닥의 차트입니다. 직전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제가 어제 3%에서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죠.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냐 안 했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쭉 놓고 아주 독특한 거래량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2021년 6월 그리고 작년 9월 그리고 작년 11월 그리고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이런 거래량을 특이한 거래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한 6개월 이상, 한 8개월 동안 이런 특이한 거래량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뿐이 없어요. 요런 특이한 거래량일 때 얘가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어제 거래량을 크게 실으면서 반등을 주어서 한시름 났다. 한시름 났다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뭐
비슷했고요. 직전 저점 깼다가 반등을 준 거고. 여기 밑에 거래량 한번 보세요. 거래량 보면은 요날 거래량, 요날 거래량, 요날 거래량, 이날 거래량, 거래량 꽤 늘었죠. 주가가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느는 거는 저점을 형성한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면 그것은 고점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매수 1신호를 한번 줬다. 이날 거래가 생기면서 이날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아래꼬리 달 양봉이요. 그래서 이게 반등을 줬잖아요. 네, 그런 흐름이 나와서 일단은 한시름은 났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미국은 여기서 반등할 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할 개연성이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나스닥에 제가 지금 주봉과 월봉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고점 대비 저점을 따지면은 한 19% 하락을 했겠죠.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느냐 아니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1월에 처음에 급락을 한 거는 올해 긴축을 할 것을 반영하면서 급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반영했냐 안 했냐는 거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80% 이상은 반영했다. 특히 채권 시장에서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 위로 올라간 걸 보면 반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빅스텝으로 50bp 금리 인상하고 막 그러면 한 차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반영을 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렇게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볼 때 마이너스 무려 엄청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7%까지 갖다 반등 줬잖아요. 요거는 이제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물론 뭐 지금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저렇게 길게 가겠습니까? 저는 뭐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저게 나토군과 미군이 파병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길지 않고 빨리 끝내지 않을까, 또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도 반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개 다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냐, 이제 그렇게는 안 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건 추가 하락이 있겠냐라는 거잖아요. 이 추가 하락은 만약에 나타나면 뭐 때문에 추가 하락하느냐? 경기의 침체, 리세션 때문에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자.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오르면 그것도 위험하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장은 미국이 지금 경기 지표들이 급격하게 꺾인다, 이렇게 지금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 열어두는 거는, 만약에 한 번 더 하락이 있다면 그 하락은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 시장은 요 정도 정리할게요. 또 이후에 뭐 다시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번 주에 대해서는 요 정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은 우리 시장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 코스피가 3.4%, 코스닥이 3.8% 빠졌는데, 지금 코스닥이 2.6% 오르고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코스피는요, 우리 시장은 미국하고 좀 다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코스피를 보면요, 우리 코스피의 주봉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피 주봉을, 코스피를 봐야죠. 코스닥이네. 이 주봉을 보시면요, 이게 우리 시장은 이렇게 1월에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한 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 첫째 주에 종가가 2,750포인트예요. 그 다음 주 종가가 2,747포인트예요. 그 다음 주 종가가 2,744포인트예요. 이렇게 3주 동안 옆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긴축에 대해서 1월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50bp 하느니 블라드 총재가 뭐 6월 안에 100bp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코스피는 3주 연속 같은 지수에 그냥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가 중요한 거죠. 그 이면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줄였고요.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1,400계약 정도 사고 있는데 이걸로 안 됩니다. 보통 줄일 때 한 3,000계약 이렇게 이상 줄여야지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1,400계약 정도 선물 매수를 매도를 이제 환매하겠죠. 거의 대부분. 신규 매수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290억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보면 지수가 반등하다가 지금 멈칫멈칫하죠. 지금 보시면 이거 선물 5분봉입니다. 3분봉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침에 미국 시장 바라보고 갭상승했다가 떴다가 지금 멈칫멈칫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최근 들어서 미세하지만 5만 계약 이상을 제가 2주 내내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5만 계약 이상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던 거를 3만 3천 계약까지 줄였었어요. 약 2만 계약을 줄였었어요. 그러면서 지수 방어를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연기금과 투신이 내리 팔더니 지난 2주 동안 연기금과 투신이 팔지 않고 사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코스피가 잘 버텼습니다. 그동안에 잘 버텼어요. 그랬는데 뭐 어떻든 간에 어제는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어제 급락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즉 무슨 표현이냐면 아까 미국 시장과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1월에 반영을 하고 2월에 3월에 돼서 금리 인상할 때 50bp 하니 뭐 그런 얘기가 나와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금리에서도 그래요. 어제 금리 동결했죠.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1.75%까지 지금 1.25%입니다. 1.75%까지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럼 두 번 50bp를 더 올려야 되는데 25bp씩 올리면 두 번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두 번 더 올리면 1.75%인데 국고채 우리 금리를 보면요. 2% 위에서 거래가 돼요. 반영을 했다라는 설명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겁을 내는 거는 금리 인상이 아니에요. 양적 긴축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보니까 저도 다른 사람 방송을 잘 안 듣는데요. 우리 윤조 센터장은 제가 대우증권에 있을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분이라 가지고 이제 윤조 센터장은 이제 제 지호영이라고 하는데 지호영은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양적 긴축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계속 오늘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은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번 주의 변동성은 전쟁 때문이다. 아까 미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 부분 한 뭐 거의 반영을 했다. 한 80% 반영했다. 전쟁 지금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물리적 충돌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 추가적으로 더 이거 우리 시장은 똑같은 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면 뭐 때문에 하락하겠느냐? 요거예요, 요거. 이건 거죠. 그게 지금부터 시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시황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코스피의 일봉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지난주에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미국은 직전 저점을 깨고 밑으로 급격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코스피는 직전 저점 안 깼죠. 코스닥도 직전 저점을 위협은 했지만 이번엔 깨지 않았잖아요. 전쟁이 난다고 하는 당일날도 안 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장은 뭔가 변화가 생겼구나. 그 변화가 뭐냐? 아, 사려는 사람 좀 생겼구나. 이 시장이 급락하고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이 몇 명이 있어요. 인간 지표들인 거죠. 전화 주신 분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질문이 항상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니 이게 두려워서 매도하고 내가 뭘 매도할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통 그런 분들이 전화 올 때는 나 사고는 싶은데 누구한테
신뢰를 얻고 싶어. 확률적으로 더 사람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거에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자신이 없어.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 심리가 생겼다는 거는 시황의 심리가 약간 변화가 됐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차트부터 봤는데요. 우리 시장 불안 요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세하지만 내부 수급에 변화가 좀 생겼고요. 그 내부 수급에 변화가 생긴 건 우리가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 이번 주 흐름을 잘 보면요. 엔터, 콘텐츠, 음원이나 영상에 있는 그 여행 카지노 업종이 갑자기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에너지, 가스, 해운 전쟁 때문에 이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조선과 조선 기자재들이 어제 그저께 급등했죠. 엄청 SX 엔진인가 그거는 뭐 상한가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굉장히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코스피가 2.6%, 코스닥이 3.3%를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라고 하면서 정유, 가스, 자원개발, 해운, 사료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강하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시장이 아주 약할 때 1월처럼 때려 맞을 때는 그럴 때는 이렇게 강세 섹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이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세 섹터가 나왔다는 거는 사는 사람이 생겼다.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뭔가 사는 사람이 생겼구나. 요 정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그냥 미세하지만 시장이 저점 인식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겼고, 그래서 뭘 살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겼다. 네, 그 정도의 시황으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까지만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상황만 말씀드렸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뭐랄까, 미국은 어제 반등함으로써 한시름만 났다. 아직도 모르겠다. 거기는 사실은 변동성이 아직까지 있는 상태다. 근데 한시름은 났다. 그리고 거래 증가하면서 양봉을 낸 거 보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의 나스닥 미니 선물 약간 하락하죠. 그러니까 오늘 뭐 급반등을 했으니까 다시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점 확인을 단기적으로 하지 않았냐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코스닥 시장은 흐름이 약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이건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뉴스를 제가 뽑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딱 집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핵심 포인트만.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 있잖아요. 상황만 말씀드리고 제 의견은 뒤에 가서 다시 2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틴이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독립 승인을 발표를 하면서 평화 유지구를 진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 일부 은행 및 인사금융 제재 발표를 하고 독일은 가스관 사업의 허가 중단하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요 금융 관공서 사이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침공을 하기 시작했고 어제. 그리고 어제 바이든의 연설은 여기 이제 마지막 핵심 포인트죠. 푸틴과 대화할 계획이 없다. 러시아의 주요 은행에 제재를 한다. 미국과 나토고는 참전하지 않을 거다. 푸틴의 개인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푸틴 개인 제재를 아직 안 했다라는 얘기는 서로 많이 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거기까지 제가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는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가 아이비들의 전망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해서 이게 가면은 120달러까지 갈 거다. 이게 끝나고 나면 그리고 이란 핵 협상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죠. 그러면 한 86달러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있는 그대로만 그냥 뉴스들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만 쭉 말씀드릴게요. S&P 500 12개월 포워드 PER이 현재 21배까지 떨어졌더라. 5년 평균이 23배고 10년 평균이 20배면 거의 다 많이 빠지지 않았냐? 즉 뭐가 빠졌냐? 지수가 다 빠져갖고 저점이라고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유동성이 너무 심하다고 얘기했던 유동성 버블은 그거는 해소되진 게 아니냐 어느 정도. 그러니 이제 유동성 따지지 말고 앞으로 미국의 경기 흐름과 앞으로의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에 연동해서 시장은 정상적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내내 여러분께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린 거는 S&P 500의 월봉을 제가 쭉 그려놓고 이게 더 가겠습니까? 이거는 팬데믹으로 해서 모든 시황을 팬데믹으로 해석을 해보자. 팬데믹으로 해서 돈을 풀었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타났고 말도 안 되는 반등이 나타났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경기 지표와 기업 실적이 나온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건 비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의 조정은 있어야지 않겠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게 마무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주 아까 보니까 자동차주가 지금 요즘에 급락하잖아요. 자동차주 때문에 걱정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자동차 추천을 많이 했죠, 사실은. 그런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자동차 올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이제는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보고서들이 이번 주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현대차로 볼까요? 현대차. 어제도 빠졌고, 어제 뭐 빠진 폭에 비해서 어제 뭐 4%, 5% 빠졌고, 지금 뭐 보합이네요. 이거 갖고 되겠어요? 좀 화끈하게 올라줘야 되는데. 근데 되게 웃기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얘기 하면 정말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니, 판매 대수가 좋다면서요. 실적이 좋다면서요. 실적이 좋다고 하면서 계속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쵸? 그건 뭐 때문이냐라고 보는 거냐면은, 첫 번째, 이거 이제 자동차만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주식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얼마큼 좋아지나를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 방송에서는 너무너무 자주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정유주를 사는 게 아니고, 유가 이렇게 오른데도 우리나라 정유도 많이 안 오르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유사인데 2차 전지 하는 기업들은 올랐잖아요. 그쵸? 철강 그러면은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차량 경량화에 들어가는 철강이 오르잖아요. 자동차 그러면 당연히 얘들은 뭘 해야 돼요?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이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빅뉴스들이 없어 얘들이.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모멘텀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게 더 빠진 거잖아요. 이게 우크라이나의 현대차가 여기 지금 마지막에 쏘는 게 그거거든요. 러시아 신차 시장이 23%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뭐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판매 차질은 없었다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현대차는 거기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는데 거꾸로 역발상으로 볼 때, 이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조금씩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 되면은 자동차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요. 지난 주말에 친구를 만났는데 웃긴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높다면서요. 중고차 가격이.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때문이라는 거는 반도체 부족은요. 그거는 이제 점차로 좀 감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 빗나가면 안 되니까 제가 자꾸 이거 댓글을 보면 얘기가 빗나가는데 근데 중고차를 한 5년 탔는데 거의 매수가에 팔았대요. 요거 이제 반도체 부족으로 해서 신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중고차 가격이 오른다. 이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신차가 빨리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중고차 얘기를 왜 했냐면은 어 신차가 많이 만들어지고 신차를 많이 탈 수 있는 환경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 자동차 역시도 리오프닝 수혜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활발하게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 자동차도 좀 수요가 더 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동안의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용 반도체 그걸로 인해서 생산 차질 이런 걸로 인해서 안 좋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많이 만들 수도 없어. 반도체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려도 나왔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자동차가 안 좋았는데 결국은 이런 지금 정황을 봤을 때 그러면서 신저가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과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을 자동차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솔솔 생겼어요. 얘들이요. 그런데 그냥 삽니까? 여러분 그냥 사지는 안 되잖아요. 그냥 사지 않고 언제 사요? 이제 그런 정황은 다 알았으니까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하고 저는 이 약속을 하자고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예 터닝을 하는 걸 보고 사자는 거예요. 거래량을 보고서요. 어떤 거래량이요? 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생겼죠. 그런데 음봉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생겼는데 양봉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타나야지만 저점에서 터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시황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은 뭐 여기 많이 빠졌으니까 뭐 보고서 나왔으니까 저점이니까 그냥 뭐 믿고 사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반도체 쪽은요. 디램 현물 가격 지금 화면에 그림이 뭐냐면요. 디램 익스체인지의 디램 현물 가격인데 작년 11월 25일서부터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요거 중요한 거죠. 요 밑에 있는 니켈 가격은 뭐 지금 전쟁 때문에 그런 거라서 미국의 알코아가 신고가인데 미국 알코아입니다. 우리나라 거 말고요. 맞다. 요거 그냥 빼고요. 디램 현물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게 지금 플래시 메모리도 상승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지금 어제 발표해서 어제 인텔이 상승을 했잖아요. 인텔이 CPU 가격을 상승한다고 인상한다고 발표가 나오네요. 전반적으로 이쪽에 IT 기기의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데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완성품 업체의 동바이텍 또 파운드리지만 뭐 동바이텍이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들은 상대적으로 또 좋은 거죠. 결국은 이것은 지금 시황 전체 때문에 눌렸지만은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를 드리고 있냐면 왜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면서 걱정하시는 분 많잖아요. 또는 하이닉스나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반도체 가격을 보니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니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지금 시황 때문에 이러는 거지 시황만 조금만 안정화되면은 자기 실적을 찾아간다. 쥐투자하면서는 항상 그걸 믿고 거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거고요. 요 뉴스는요. 다음 올해 2022년 폴더폰 출하량이 1750만 대를 보고 있고 삼성이 1400만 대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제가 지금 두 개를 이건 겹치기로 됐네. 그래서 이쪽 관련주를 보자라는 뉴스가 있는 거고요. 중국은 올해 2022년에 207조 원의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일 날 창업판이 2.8%나 오르면서 외국인들이 매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요즘에 중국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지난주에 제가 그 중국은 상해적 업체는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중국은 올해 양적 완화, 유동성 보강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소위 글로벌 IB 자금들이나 그리고 전체 전 세계 시장을 아우르면서 투자하는 쪽에서는 중국에 관심이 많은데 중국에 우리는 직접 투자라기보다는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 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모든 법적 방역 규정을 폐지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EU의 회원국 27개국은 3월부터 백신 접종자 그리고 항체가 있었던 한번 걸렸던 사람들에 한해서 PCR 검사 및 격리를 다 면제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는 제가 왜 불러드릴까요?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기면 생길수록 셧다운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셧다운이 없어지면은 그러면 병목 현상이 없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점차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유추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국가 전략기술 및 신성장 기술 세제를 지원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R&D 투자의 최대 50%, 설비 투자의 20%, 대기업 기준으로는 R&D 투자의 최대 3, 40%, 설비 투자의 10%를 세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세 개 섹터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50% 세액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고부가가치의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를 만약에 10조 원을 했다. 그럼 1조 원을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20% 설비 투자. 그리고 10%요. 대기업이니까. 그리고 2차 전지를 하는 만약에 중소기업이 있다. 이런 기업에서 뭘 투자한다라고 해서 500억을 만약에 썼다. 그러면 이제 200억을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산업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공제가 된다는 얘기는 이쪽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익이. 매출은 그대로 있어도 공제가 되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공제가 없었냐?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더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산으로. 그 다음이요. 애플 AR, VR 헤드셋 기기가 2023년 내년도에 나온다고 원래 발표가 있었어요. 예상이. 그런데 올해 8월, 9월에 양산 시작해서 연말에 출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께 자주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980년대에는 PC가 전 세계에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 중반서부터 2005년, 2006년 그쯤 됐나요? 그때부터 소위 인터넷이 되고 나서 소위 우리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 건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은 무엇이 될 거냐? 뭐가 세상을 바꾸면서 갈 거냐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주가보다도 좀 또 제가 메타버스 얘기하면 메타버스 주가는 어떻게 돼?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AR, VR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가상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증강현실, 가상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상세계 자체가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라는 큰 이슈는 대세의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메타버스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빠르게 하는 게 뭐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 소위 엔터주니, 뭐 게임주니 이런 게 막 급등했었잖아요. 얘네들이 가장 빠르게 한다라고 해서 그 이슈로 인해서 먼 미래이지만 그냥 뜬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면 저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NFT니 메타버스로 인한 게임의 메타버스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전체 메타버스의 시작을 알리는 일부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맨날 쓰잖아요. 이 애플이 AR, VR 헤드셋 기기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러한 제품과 이런 기술에 있는 주식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과 연관된 산업들이 막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주식 투자는 항상 우라가미 고니오가 아니죠. 윌리엄 오닐이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윌리엄 오닐의 케인 슬림의 CAN의 N이 뭐냐면 뉴입니다. 뉴. 이따가 후반에 제가 오늘 LG그룹 주들도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LG그룹이 지금 각광을 받고 LG그룹은 이번에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 LG그룹은 별로 안 빠졌어요. 그리고 LG그룹이 올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LG그룹에 대해서. 그 왜 그러냐? LG그룹이 만년 적자했던 스마트폰 포기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했다고 했던 태양광 사업 다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 이익이 될 수 있는 미래 성장 산업에만 주력하겠다라고 하면서 걔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전기차의 전장 부품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뉴잖아요, 뉴. 새로운 제품, 새로운 산업, 새로운 CEO.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AR, VR 헤드셋 기기를 출시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똑같은 거죠. 삼성전자에 로봇 TF팀 만든다고 한 게 제가 불과 몇 개월 전에 방송을 한 것 같은데 12명 정도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사업팀으로 격상을 시켰고요. 130명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요. 4월에 보행 보조 로봇인 잼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서빙하는 로봇을 삼성봇 서빙, 안내하는 가이드 로봇을 삼성봇 가이드, 그리고 삼성봇 케어, 삼성봇 핸디 이런 것들을 양산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별로 못 느끼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면 이게 상용화되기 시작해서 막 이것저것에 다 있어.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은 이미 상당히 가 있어요. 전기차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전기차는 실효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전기차 많죠. 앞으로 점처럼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전기차와 2차 전지는 계속 주가가 좋았던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런데도. 지금은 희소성이 있어서 별로 이게 될까 말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관련된 주가들은 상당 부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기술에 있는 기업들을 늘 보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텔의 모빌아이 자율주행 개발하고 있는 모빌아이 회사 있죠? 회사 이름이 모빌아이예요. 자율주행 로봇 택시 개발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자율주행 가능한 레벨 4 시스템 칩을 인텔에서 개발을 해서 이게 곧 이제 도로에 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초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는요.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 이 키워드. 그렇죠? 그리고 AR, VR 헤드셋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메타버스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거는 세상의 변화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런 거 봐야 되는가? 아니요. 지금 시황은 따르고요. 시황은 따르고 그 안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면 나는 어느 쪽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황은 시황대로 따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쯤 돼서는 좀 줄여야 되느냐, 이쯤에 좀 더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거고요. 전반적으로 어느 쪽에 내가 투자를 좀 할 것이냐, 이런 아이디어를 얻자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LG그룹에 대한 뉴스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았어요.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이유를 이게 지금 연 2천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연 2천억 정도의 적자가 포기가 됐어? 그러면 2조 정도의 시가총액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너무 오버하는 보고서도 보이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L전자가 이런 사업들을 포기하고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신경을 많이 쓰는데 IT, 로봇, 전장 산업에 집중. 이건 당연히 우리 많이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블록체인과 의료기기 사업 목적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고요. 이런 거예요. 자율주행 프레스 전기차, 전장 부품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LG전자는 인포테인먼트에 집중, LG 마그나를 구동장치에 집중, 센서 통신 카메라는 LG 이노텍에 집중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LG 이노텍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려보면 작년에 LG 이노텍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할 때 LG 이노텍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LG 이노텍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라서 뭐 50만 원 얘기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39만 8천 원 갈 때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9만 8천 원 됐다가 한 3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올라가고 싶을 때는 제가 여러분께 이런 종목 이제부터 좀 보자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좋다고 한 종목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 내려 아래에서는 괜찮은 거 아닐까요? 뭐 그 정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거래량과 차트를 보면서 타이밍은 이제 맞춰야겠죠. 지금 지수가 좀 내려오네요. 지금 얘기하는 중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코스피가 0.73까지 다시 상승폭을 줄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좀 줄이고 있네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아까 그 볼 때 하실 때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선물 시장을 보고 있다가 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요게 거래가 증가했잖아요. 요 거래가 증가할 때 지금 보시면 음봉이잖아요, 이게요. 여기 지금 음봉이지 않습니까? 이런 음봉이면 안 되고요. 거래가 없으면 그것도 움직이면 안 되고 거래가 생겼을 때는 이게 양봉이면은 이게 만약에 이 순간이 양봉이었으면 아마 안 밀렸을 거예요. 샀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고 밀리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만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또 새로운 게 터졌나? 그것 때문에 이럴 수 있죠. 또 미국과 유럽에서 뭘 했나? 그것 때문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거를 외부의 사건을. 그래서 윌리엄 옴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답을 어디서 찾아라? 시장에서 찾아라. 시장에서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 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선물 5분봉을 보면은 3분봉을 보면은 얘가 지금 외부에서 지금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구나 호재가 반영이 되고 있다를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현명한 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쳐다보면서 내가 오늘 지금 여기서 그냥 사야 되냐 아니면 내가 팔 마음이 있었으면 여기서 팔아야 되냐 이런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노텍 얘기를 지금 좀 전에 제가 사토도 말씀드렸는데 LG노텍에 요번에 4,130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FCBGA라고 하는 고성능 그 칩 패키징에 들어간 핵심 공정에 들어가는 건데요. 요게 삼성전기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삼성전기와 LG노텍이 여기서 맞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쪽에서 뭐랄까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을 전부 다 투자한다라는 얘기는 데이터 센터 서버나 자율주행 전기차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쪽이 계속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성장 산업이고 성장 산업이라는 얘기는 이익이 여기서 따라오기 때문에 하는 거구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게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심텍 이런 거잖아요. 보시면 시장이 이렇게 정말 대단한 주식들이에요. 보면은 시장이 보시면 시장 이렇게 약한데 뭐예요, 심택은? 이 약한 시장에서 계속 올라다녔어요. 이거는요, 사실은 계속 올랐습니다. 얘들을 LG 이노텍만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이건 대덕전자고요. 대덕전자고. 얘네들이 전부 다 크게 엮을 때는 얘네들 뭐라고 하죠? PCB 업체들 있잖아요. PCB 업체들. 올해 PCB 업체들은 이익이 보고서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이익이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합니다. 그렇거든요. PCB 업체들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실적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LG노텍이나 삼성전기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 보니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수요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이익이 나겠구나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갤럭시 아까 판매됐다는 거 S22에 개통한 날 30만 대, 사전 판매는 102만 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만 보는 게 아니고요. 폴더블 폰 있죠. 저는 폴더블 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폴더블 폰이 지금 삼성이 주도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흉내 내면서 베꼈겠죠. 근데 애플이 있잖아요. 애플이 요걸 2024년도에 만든다라고 해요. 그러면 폴더폰에 관련된 기업들이
갤럭시, 삼성에도 납품을 하지만 애플에 납품을 하겠죠. 그러면 2024년도에 나온다는 얘기는 올해 말이냐 내년에 이미 벤더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대박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자. 파인테크닉스, 인터플렉스, BH, 뭐 KH바트, 세경 하이테크 이런 게 관심 종목이다. 이렇게 뭐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EU에서 반도체 육성 61조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파운드리가 제대로 된 파운드리가 없는 유럽에서 반도체 부족이 계속 생기니 지난번에 EU 반도체법이란 걸 통과시켰어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전기차와 AI 고성능에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얘들이 반도체 공장을 지들이 짓는 게 아니고 인텔이나 TSMC나 삼성전자에 야, 우리 유럽에 와서 공장 져달라. 요걸 유치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죄송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유치전에 들어서 뭐 지금 미국은 이제 공장 짓고 있죠. 근데 유럽에 이렇게 공장 지으면 고객사 확보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럼 삼성전자의 실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잠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수율 때문에 삼성전자가 요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퀄컴하고 인텔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인텔 거. 요번에 TSMC로 결정이 나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삼성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는 여러 가지의 이런 모멘텀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LG인텍에 투자를 말씀드렸는데 삼성전기가 1조 1천억, LG로텍이 4,130억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해서 같이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어제 금리 동결을 했는데 연말에 1.75%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고채 3년 금리가 2.3%고 10년 금리가 2.7%예요. 이 얘기는 상당 부분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뉴스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떻고 나는 어떤 섹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제 3월이 됩니다. 다음 주에 주요 지표들을 보면요. 28일 월요일 날 있고 3월 1일 날 우리나라 휴장입니다. 이거 우리 맨날 저는 옛날 사람이라고 우리 3일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야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뭐 이런 거보다도 물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3일절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세요? 그러면 독립기념일이래요. 독립기념일 3월 1일이 여러분 아셨습니까? 진짜로? 저는 몰라. 저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독립기념일. 우리 옛날엔 근데 그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모르시는 분 많네요. 다른 분도. 저만 몰랐던 게 아니고. 예, 아무튼 3월 1일 날 휴장이고요. 근데 요럴 때는 휴장이 좀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휴장이 왜 좀 있는 게 좋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이러니까 저렇게 막 변동성이 심할 때는 우리 좀 쉬고 넘어가는 이게 끝나는 변동성 구간이 끝나는 걸 좀 기다리는 것도 하는 방법이죠. 저는 뭐 휴장 있는 게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주요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3월 1일 날 한국 수출업 지표가 나옵니다. 무역 수지가 나오고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서비스 PMI가 나오고요. 독일 CPI가 나오고요. 2일 날은 미국의 ISM 제조업 PMI, 그리고 4일 날 ISM 서비스 PMI, 그리고 2일 날 한국의 1월 산업 생산, 그리고 EU의 CPI, 그리고 미국의 1월 ADP 고용 지표, 3일 날 미국의 베이지북, 우리나라의 4분기 GDP, 4일 날 우리나라의 2월 CPI, 미국의 2월 실업률과 임금. 자, 딱 보면은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딱 불러드렸어요. 딱 보면은 다음 주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지표, 경기 지표. 경기 지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즉
다음 주에는 이제는 시장이 금리 인상 말은 많이 있겠지만 시장은 그거는 반영했어. 어느 정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는 이번 주말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요.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그래서 아까 제가 2월 저 2년물 미국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계속 경기 지표를 볼 거예요. 이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기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와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2018년, 19년처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경기 지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두 가지를 딱 꼽으면 하나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1월 ADP 고용지표. 미국은 항상 고용과 물가 이 두 가지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에 너무 부침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4대주의가 아니고 미국 시장을 늘 쳐다보는 거죠. 2일 날 있을 미국의 1월 ADP 고용지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4일 날 있을 미국의 2월 실업률과 임금 동향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즉 경기 지표와 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시장은 점차 경기 지표로 관심이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투자 대응을 할까? 지수 위치는 급락 후에 반등했지만 우리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1월에 급락했어요. 그러나 반등폭의 50%를 못 넘기고 하단에서 등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타나면서 전주점을 위협하면서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똑같이 시황이 일주일 만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시황은 특히 중장기 시황은 적어도 분기 정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바뀌거든요. 적어도 최소한 2개월 이상의 흐름이 나타나야 돼요. 추세적으로. 지금 미국의 CPI가 고온권을 가고 있는데 이게 둔화됐다. 막 한 달 둔화됐다고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연속 최소한 2개월 연속 둔화돼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시황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시황이라는 건 일주일 만에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비슷한데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은 게 뭐냐? 아직까지도 여전히 시황은 저점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더 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3월 10일 날 동시 만기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코스피 200의 편입 그리고 외국인들의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 요거 3월 10일 그리고 3월 16일 FOMC 회의의 결과 FOMC 회의에서 저는 50pp를 오르느냐 25bp를 올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나오는 게 중요하다. 목표 올해까지는 얼마까지 올릴 거고 언제 올릴 거고 요렇게 지금 제가 갑자기 말이 지금 부탁했어요. 지금 유한타증권 전산망 개선을 저한테 부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쭉 보면서 예. 아까 그 저기 3.1절 얘기를 그만 하시고요 이제 이제 얘기 빗나갔네요.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예.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이. 근데 지금 QT 걱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QT 역시도 어떻게 얘기를 되냐면 저는 QT를 한꺼번에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를 한 번, 두 번, 몇 번 올리고 나서 이제 QT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QT는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할 거예요. 저는 인위적으로 시장에서 채권을 인위적으로 매각해서 돈을 회수한다. 이거는 문제가 큽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고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롤오버 하지 않으면서 순차적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QT는 당장 할 거다. 그러면 시장 빠지겠죠. 걱정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가 아니고 QT를 금리 인상을 25bp든 50bp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두 차례 또는 세 차례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서 큐티를 하겠다. 뭐 이런 시기가 얘기가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써놨는데 하나가 더 있죠. 3월에 중국이 전인대회가 있는 거예요. 양회가 있는 거예요. 걔는 이름이 되게 헷갈려서. 전인대회죠. 전인대회. 전인대회를 하고 나서 요번에 중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번에는요. 왜냐하면 요번에 시진핑이 연임하는 10월에 연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의 결정이 3월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의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 뭐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방송이 아니고 야, 박 부장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3월 10일 서문에서 동시 만기 끝나고 3월 6일, 16일 FNC 끝나고 그리고 전인대회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뭐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그래 그렇지 그래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지 뭐 그게 좀 맞는 것 같아. 이게 대부분의 시황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하나만 더. 4월에 폭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4월에 폭락한다고 한 번 더 하락할 거다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거든요. 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4월에 한 번 더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4월에 뭐가 나오죠? 2분기에 4월에 1Q에 실적 및 경기 지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나쁘게 나오면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경기 지표하고 기업 실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꺾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4월에 시장이 한 번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만일 여기서 한 차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 하락이 지난 1월처럼 급락할까요? 저는 그거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요. 2,500포인트 전후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2,590포인트도 봤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약 한 80% 정도는 오지 않았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않아요? 만일 4월에 한 번 더 경기 지표가 안 좋아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2,600포인트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떨어져서 2,500포인트를 100포인트를 간다. 야, 그러면 그 100포인트에서는 지난번 빠진 것처럼 충격적으로 막 20% 30% 종목에서 그렇지 않으니 그걸 내가 감안하고 나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갈 거야,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주식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빠질 게 크게 빠질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 심해. 그러면 그거는 못하지만 만일 정말 경기 지표가 안 좋고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빠지면 2,500포인트라는 거를 아예 감안하고 투자를 하자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굳이 그렇게 빠질 것 같으면 지금 좀 줄여놓고 그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분기 경기 지표나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나는 팔았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요? 근데 그럴 개연성이 없느냐, 확률적으로? 있죠. 왜 그럴까요? 눈높이가 낮아졌어요. 컨센서스가. 이미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코스피의 기업 실적에 대해서 약 7% 정도를 하향시켜 놨고요. 이미 하향시켜 놨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내려갈 거라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의 지금 올해 3.2, 3.3% GDP 성장률을 지금 3.0으로 내려놨죠. 지금 심지어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더 3%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놓고 있어요. 그거보다 그럼 이제 너무 거시적이고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 계속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어요. 눈높이보다 높게 나오면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방적으로 요번에 이제 4월에 나오는 경기 지표나 실적이 나쁘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다 팔고 거기서 사야 된다. 이건 조금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팔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주식을 내가 가지고 갈 거야. 또는 이 주식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거야 하는 종목은 들고서 가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냥 별 이유 없이 모멘텀으로 또는 요번에 뭐 전쟁 때문에 올라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현금을 좀 만들어서 가지고서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황이 굉장히 불안한데 내부 수급 변화는 미세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믿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방금 알렌 레오나르드 분이 이제 겨우 2월인데 올해 유난히 힘드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분이요. 저는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말씀 잘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월, 2월에 고점 대비 20% 하락했어요. 주가라는 건요. 지금 매크로 시황이나 이런 거 전쟁이나 다 빼고 주가는 첫 번째 급락이 심하죠. 폭이 크잖아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의 폭은 작아요. 앞으로 하락할 것 같은데 조금 분이 안 빠져? 그러면 나중에 2차 하락이 클 수 있어요. 연초에 2개월 만에 마이너스 20%나 났기 때문에 실제로 반등폭이 크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시장은 조금 더 편해지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보다는 편한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우리 실전 매매니까 여기서 만약 한 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떨어지지 않고 버티거나 시장이 하락할 때는 버티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냐? 그게 바로 남들은 다 실적이 안 좋은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에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제가 오늘 그런 종목들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보시면 심태균이 대덕전자니 이런 종목들은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런 종목들은 어쩜 이렇게 막 전쟁이라도 계속 올라요. 제가 최근에 조금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계속 팔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있는데 이 KINX 있잖아요. 이번 1월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1월에 폭락했죠. 이거 주가는 1월에 이랬어요. 2월에 내려왔죠. 얘는 1월, 2월에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올랐냐? 제가 이걸 가지고 있었던데 이제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 얘기하면 컴플에서 뭐라고 하니까. 실적이 좋은 거예요, 실적이. 남들 다 안 좋은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돋보이게 아주 독특하게 걔들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을 떠나서 지금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됐던 LG전자 같은 거 있잖아요. 자, 1월에 빠질 때 같이 빠졌어요. 시장 빠질 때. 2월에는 얘는 어땠어요? 지금 전쟁이고 뭐고 간에? 얘는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팔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이 좋을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오늘 그런 걸 좀 할게요. 이따가. 시황은 이제 그만 끝낼까요? 오늘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미 일어난 상황이에요. 미국의 긴축 일어나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막 심해요. 이건 빼고 새로운 악재가 나오면 시장이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는데 새로운 악재가 뭐냐? 결론 내는 거예요.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변동성은 알고 오케이. 그런데 새롭게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하락하면 그게 뭐냐? 경기 때문에 그렇다. 리세션 얘기가 나오면 빠진다. 그걸 뭘 보면서 보겠냐? 2년 만기, 미국의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을 보고 보자. 자, 끝.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악재가 나오기 전에는 종목을 바라보고 가자. 그 종목을 뭘 할 거냐? 리오프닝 살 거냐? 경기 민감주 살 거냐? 아니면 반도체 살 거냐? IT 살 거냐? 상관없이 올해는 무조건 실적으로 가야 된다. 항상 주식은 실적으로 가지만 특히나 올해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